여러분 혹시 그냥 숨 쉬는 방식 이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중력이나 뭐 감정 조절 능력이 확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평범했던 사람이 꾸준히 노력해서 와, 저 경지에 올랐네 뭐 이런 이야기에 혹시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이야기들 참 흥미롭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기술 습득과 재능의 비밀 이걸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탤런트 코드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거랑 뇌과학 원리, 또 의식적인 호흡법 이런 얘기들을 좀 깊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맞아요. 주로 유튜브 채널 MK 움직임 생각의 그 탤런트 코드 분석 영상이랑 젤라노 연구팀의 호흡 연구 같은 거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요.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뭐 재능은 타고나는 거지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요. 구체적인 연습법 또 신경과학 원리 이걸 통해서 아 누구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 핵심 열쇠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통찰을 딱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호흡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매 순간 쉬는 숨인데 이걸 어떻게 쉬느냐 여기에 따라 뇌 기능까지 달라진다니 이게 참 흥미로워요. 네네. 자료에서도 특히 그 코호흡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젤라노 연구팀 연구를 보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요. 우리 뇌에서 기억이나 정서 처리에 중요한 영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해마나 편도체 같은 곳들. 아, 네. 이런 곳들의 활동 리듬이랑 호흡 리듬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동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기화요? 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이렇게 딱 지휘봉으로 조율하듯이 코어 호흡이 뇌 활동의 어떤 조화를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뇌파 동기화가 정보 전달 효율을 높여서 뭐 기억력이나 감정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와,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 뇌가 조율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반대로 입으로 숨 쉬는 건요? 보통 입으로 숨 쉬면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호흡은 코호흡에서 나타나는 그런 뇌파 동기화 효과가 잘 안 보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정보 처리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심지어 그 공포스러운 표정을 딱 인식하는 반응 속도 있잖아요. 그것마저 느려지게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어우. 어떻게 보면 생존에 중요한 빠른 판단에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입 마르고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코호흡이 단순히 공기 필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인지 능력하고도 관련이 깊군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저도 모르게 막 숨이 가빠지고 입으로 숨쉬게 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뭐 자료에서도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호흡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요. 네, 물론 갑작스러운 위협 앞에서는 몸이 바로 반응해야 하니까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면서 호흡이 빨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에서 계속 이런 패턴이 유지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이럴 때 의식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미주신경이라는 걸 자극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좀 차분하게 안정시키는 효과를 주거든요. 미주신경이요?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그게 뭐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네. 미주신경은 그 뇌에서 시작해서요. 목이랑 가슴을 쭉 거쳐서 복부의 주요 장기들까지 연결되는 아주 길고 중요한 신경망이에요. 오, 굉장히 기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신경이 주로 우리 몸 내부 장기의 상태, 예를 들어 심장이 뭐 얼마나 빨리 뛰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이런 정보를 뇌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 80% 정도는 그렇게 정보를 올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전달해서 몸을 이완시키죠. 아, 몸 상태를 뇌에 보고하는 역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느리고 깊은 호흡은 바로 이 미주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심박수나 혈압을 좀 낮추고 몸을 이완 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은 줄이고 집중력이나 우리 몸 내부 상태에 대한 자각 능력 있잖아요. 그걸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걸 높여서 좀 더 차분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마음 챙김 명상에서도 호흡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느리게 쉬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뭐 스님들처럼 분당 3, 4회는 어려울 것 같고 보통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아주 깊은 명상 수준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연구들을 보면 대략 1분에 한 6회 정도 1분에 6회요? 네, 예를 들어 5초 동안 코로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쉬거나 아니면 뭐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식으로 약간 더 길게 내쉬는 방식 이 정도만으로도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평온함에 찾는데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기 또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네, 중요한 건 뭐 완벽한 속도보다는요. 그냥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의식적으로 속도를 좀 늦춰보는 연습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와, 호흡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당장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탤런트 코드의 핵심 개념이죠. 심층 연습, 딥 프랙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나왔던 클라리넷 연습하던 소녀 클라리사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 네네, 기억나죠. 연주하다가 딱 실수를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멈춰서 악보를 막 뚫어져라 보고 그리고 틀린 부분을 입으로 막 흥얼거리면서 정확한 소리랑 리듬을 되짚어보는 모습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틀린 부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 보였거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심층 연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능하면 그냥 타고난 능력,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심층 연습은 그런 생각에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개념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재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연습, 특히 실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실수를 다루는 방식이요? 네, 자료에서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 실력 향상을 위한 정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말 와닿는 말이에요. 실수를 했을 때 망했다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내가 약하구나 어떻게 고쳐야 할까 이렇게 문제 해결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핵심입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실수가 성장의 필수 연료다.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근데 이런 연습 과정이 우리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건가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던데요. 네네. 그 전깃줄의 고무 피복에 비유하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미엘린은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통로인 축삭이라는 걸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방 성분의 물질이에요. 축삭을 감싸는 지방. 네, 마치 전깃줄의 구리선을 고무 피복이 감싸서 전기가 밖으로 새지 않고 더 빠르고 강하게 흐르도록 돕는 것처럼요. 미엘린은 신경 신호가 손실 없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일종의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절연체 역할. 그럼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스윙 연습을 하거나 클라리넷 연주자가 특정 악구를 연습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글쓰기나 문제 해결 같은 이런 정신적인 기술을 연마할 때도 다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술과 관련된 특정 신경 회로에 정확한 신호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면 그 회로를 둘러싼 미엘린층이 점점 두꺼워진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기술이든 그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이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특정 신경 회로가 활성화될 때 그 회로를 감싸는 미엘린이 더 두꺼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면 근섬유가 굵어지는 것처럼 신경 회로도 일종의 단련이 되는 셈이죠. 신경 회로도 단련이 되는군요. 네, 미엘린이 두꺼워질수록 해당 기술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지고 더 자동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신호를 보내는 연습이에요. 정확한 신호. 네, 부정확한 동작이나 생각을 반복하면 원하지 않는 회로가 강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주의해야죠. 그렇군요. 그럼 이 미엘린은 어릴 때만 주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미엘린은 물론 성장기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지만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된 후에도 심지어 50대까지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두꺼워질 수 있다고 해요. 50대까지도요? 와... 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성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겠지만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이나 타고난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의 재능 회로, 즉 미엘린을 스스로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능은 그냥 딱 정해진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와, 누구나 그리고 평생에 걸쳐 가능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미엘린을 효과적으로 쌓으려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그냥 시간만 많이 투자하면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스윗 스팟에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스윗 스팟. 브라질 축구 선수들을 키워낸 그 닭장 축구장, 그러니까 풋살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인 예시였어요. 일반 축구공보다 작고 무거운 공으로 엄청 좁은 공간에서 되게 빠르게 플레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바로 그 풋살 환경 자체가 선수들을 자연스럽게 그 스윗 스팟으로 이끄는 겁니다. 환경 자체가요? 네, 스윗 스팟이라는 건 현재 내 능력으로는 약간 버거운 지점 있잖아요. 성공과 실패를 막 반복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최적의 난이도 영역,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적절한 어려움의 지점이군요. 그렇죠. 너무 쉬우면 지루해서 발전이 없고 또 너무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게 되니까요. 풋살의 그 좁은 공간은 선수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패스가 조금만 부정확해도 바로 공 뺏기고 드리블이 섬세하지 않으면 금방 막히죠. 네네. 실수를 바로바로 인지하고 수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또 그 빠른 경기 템포는 수많은 반복과 순간적인 판단을 강요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축구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 정교한 볼 컨트롤, 짧고 빠른 파스,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단련되는 거죠. 선수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 심층 연습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호나우데뉴 같은 선수들의 그 화려한 기술들도 다 이런 환경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있죠. 듣고 보니 진짜 비행 시뮬레이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실제 비행처럼 위험하진 않지만 실전하고 거의 비슷한 압박감 속에서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마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들을 대거 양성했다는 그 링크 트레이너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링크 트레이너는 조종사들에게 안전하게 실패할 권리를 제공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스윗스팟이었어요. 안전한 실패? 네, 실제 비행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는 이착륙, 급강하, 실속, 스톨 같은 위험한 상황들을 이 약간 장난감처럼 보이는 기계 안에서는 수백 번이고 안전하게 반복하면서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수백 번을요? 네, 조종사가 실수를 하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식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았고요. 이걸 통해서 뭐가 잘못됐구나 인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안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도 그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심층 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건이죠. 안전한 실패 환경 속에서 자기 한계에 계속 도전하면서 반복하는 것. 이게 심층 연습과 미엘린 형성의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천재라고 여기는 역사 속 인물들의 삶도 뭔가 좀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인 에어의 셜록 브론테나 폭풍의 언덕의 에밀리 브론테 같은 브론테 자매들 경우 있잖아요. 아, 네네, 브론테 자매. 보통 막 외딴 시골에서 고독하게 문학적 영감을 막 폭발시킨 천재들처럼 그려지곤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낭만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바커라는 연구자의 분석을 보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신화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드러나요. 오, 어떤 모습인데요? 브론테 자매가 자란 하워스 마을이 생각보다 그렇게 고립된 시골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활동도 활발하고 외부와의 교류도 꽤 있었던 곳이었대요. 그리고 가정환경 역시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온화하고 지적인 자극이 풍부했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꽤 관대했고 집에는 책이나 잡지, 장난감 같은 게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네,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이 남긴 엄청난 양의 초기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소설들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는 거죠. 초기 작품들이요? 네, 독창성은 좀 부족했고 당대의 인기 작품들을 좀 어설프게 모방하거나 심지어 표절한 듯한 아주 미숙한 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헐, 천재자매의 초기작이 모방과 표절에 가까웠다고요?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저도 좀 놀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15개월 동안 평균 80쪽 분량의 작은 책을 22권이나 써냈다고 하니까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와, 15개월에 22권. 네, 비록 그 내용이 서툴렀을지라도 이 과정 자체가 내남매가 함께했던 그들만의 문학 실험실이자 링크 트레이너였던 셈입니다. 서로 글을 읽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그런 집단적 심층 연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스토리텔링 근육, 그러니까 문학적 재능에 필요한 신명회로의 미엘린을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쌓아나갔던 거죠. 아, 그 과정 자체가 연습이었군요. 네,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그들이 이 글쓰기 과정을 또 되게 즐겼다고 해요. 이런 내동기 역시 지속적인 연습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힘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 수많은 실패작처럼 보이는 습작들이야말로 나중에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된 거죠. 와, 실패작이 밑거름이라니. 그렇다면 미켈란젤로의 경우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그 강력한 길드 시스템이 언급되었던데요. 맞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가 어떻게 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나? 그 배경에는 아주 체계적인 장인 길드, 길드와 도제 시스템, 애프렌티십이 있었어요. 도제 시스템? 네, 아주 어린 나이, 대략 7살 정도부터 소년들이 스승의 공방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기초부터 실무 중심으로 기술을 배우는 시스템이었죠. 물감 개는 법, 도구 관리,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기술을 스승 지도 아래 직접 해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정말 기초부터네요. 네, 중요한 건 이론보다는 철저히 실습 중심이었고 동료들하고 같이 배우고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도로 구조화된 심층 연습 환경이었던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거장들도 모두 이런 시스템 속에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겁니다. 미켈란젤로 본인도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한 말이 있다고요? 네, 훗날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만약 사람들이 내가 이 거장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혹독하게 노력했는지 안다면 내 작품을 보고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이었어요. 와. 24살에 만든 그 피에타를 보고 세상은 그의 천재성에 막 경탄했지만 사실 그 눈부신 결과 뒤에는 10대 시절부터 메디치 가문의 후원과 길드 시스템 안에서 보낸 어마어마한 양의 심층 연습 시간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그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은 피에타나 천지창조 같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뇌 속에 쌓아 올린 재능이라는 미엘린 건축물이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미엘린 건축물. 멋진 표현이네요. 듣고 보니 이 미엘린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서 우리 삶의 다른 여러 측면들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예를 들어서 왜 청소년들이 때때로 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될까요? 네, 충분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뇌, 특히 그 이성적인 판단이나 장기적인 계획 수립, 충동 조절 이런 걸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의 미엘린화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직 미완성 상태군요. 네, 그러니까 신경회로의 절연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때로는 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은 거죠. 그럼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미엘린이 계속 쌓여서 좀 더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50대까지도 미엘린이 계속 두꺼워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풍부해지고 또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나 성찰을 계속한다면 관련 뇌회로의 미엘린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최적화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더 복잡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즉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 향상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물론 모든 노인이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정신활동과 학습을 통해서 뇌의 가소성, 즉 미엘린 형성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중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엘린이 살아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우리가 먹는 음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그 모유 수유나 오메가3 같은 지방산 섭취의 중요성.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엘린은 뇌 속의 특정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당연히 영양 상태에 영향을 받죠. 특히 미엘린의 주성분이 지방질이기 때문에 모유나 등푸른 생선, 견과류 같은 데 풍부한 오메가3 같은 필수 지방산은 미엘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재료 공급이군요. 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이런 지방산 섭취가 뇌 발달과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줬고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좋은 재료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훌륭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재료 공급과 더불어 꾸준한 심층 연습, 즉 해당 신경회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미엘린이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특정 질병,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은 미엘린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인 건강관리 역시 중요하고요. 따라서 인간의 진화 과정하고도 연결짓는 시각도 제시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신체적으로는 더 강했을 수도 있는 네안데르탈인보다 결국 살아남았는지, 또 왜 말 같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인간에게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미엘린으로 설명하는 가설이었죠. 네, 물론 아직은 가설 단계이긴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우수한 미엘린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인데요. 미엘린 차이. 네, 이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으로 이어져서 정교한 언어 사용, 복잡한 사회적 협력, 도구 사용 및 개발, 빠른 환경 적응 능력, 이런 면에서 우위를 점하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말과 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걷기 운동에 필요한 신경회로의 미엘린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간 아기는 상대적으로 미엘린화가 훨씬 덜 된 아주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시행착오, 즉 심층 연습을 통해서 스스로 걷기 회로에 미엘린을 형성하고 최적화해 나가야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군요. 네, 어쩌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엘린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인간을 호모 미엘리누스, 즉 미엘린을 만드는 존재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도발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죠. 호모 미엘리누스. 와, 흥미로운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는 재능과 기술 습득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정말 뒤흔드는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랬죠. 의식적인 코호흡이 뇌기능과 감정 조절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서 시작해서 타고난 재능이라는 신화를 깨고 심층 연습과 실수의 중요성을 신경과학적인 바로 미엘린을 통해 확인했죠. 네, 브라질 풋살, 2차 대전의 링크 트레이너, 브론테 자매의 그 습작 시절, 미켈란젤로를 키운 길드 시스템. 네,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도전적인 스위트 스팟에서의 연습이 어떻게 미엘린 형성을 촉진하고 정말 놀라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이것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나는 재능이 없어 라면서 미리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정확한 신호를 꾸준히 보내는 의도적인 심층 연습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신경 회로를 감싸는 절연체인 미엘린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거의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두꺼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수는 여러분이 지금 스위트 스팟이라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지점에 있다는 아주 귀중한 신호이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엘린은 평생 만들 수 있고 심층 연습은 안전하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서 스위트 스팟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도전해볼 만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쵸. 뭐 거창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그게 뭐 피아노의 어려운 한 소절 연습일 수도 있고 새로운 외국어 단어 5개 외우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 배운 느리고 깊은 코호흡을 하루 5분씩 실천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 과정에서 마주할 첫 번째 실수를 기꺼이 환영하고 거기서부터 배울 준비는 되셨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